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많이들 영상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기술력에 너무나 감탄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이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자 노동조합이 반대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를 두고 200여 년 전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도 새로운 이 방직기계 도입에 반대해서 노동자들이 저항했던 러다이트 운동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현대차 노조는 자기들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오죽하면 현대차 그 민노총이죠 사실. 민노총 노조 때문에 이 현대차가 그 자국에 들어오는 것조차 해외에서 꺼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비토를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강성 노조들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자신들에게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반발은 상당히 예상된 흐름이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로봇 영상을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회사마다 여러 스타일들이 있지만 특히 국내에서 생산된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 관절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업에 이렇게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로봇들은 팔이 뒤로도 꺾이고 목도 막 뒤로 돌아가고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은 이 로봇 공정이라고 하는 것의 이 효율성이 이 약간 노쇠한 근로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확률이 그렇죠. 큽니다. 그리고 로봇들은 투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노조 때문에 피곤한데 역치가 넘으려고 하는데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반갑죠. 반대로 이걸 근로자들한테는 생존, 정확히는 민노총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대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중동이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효율성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회사와 대화가 가능한 존재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로봇 공정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민노총이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총평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온 거죠. 특이점이 온 것인데 그 미래에 누가 더 발빠르게 가냐. 이거 정치권에서 개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에서 개입하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을지로 위원회니 막 돌려가지고 모든 산업에 로봇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비율을 법으로 정하겠다.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미래 이러한 산업동력 제조업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 파업도 안 하고 그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그렇죠. 복지 요구도 안 하고 로봇가 자녀가 없으니 자녀들 등록금 대줄 일도 없고 자녀들 채용 승계도 할 필요도 없고 로봇들은 또 일할 때 휴대폰도 보지 않고 로봇가 그 자동차 공정에서는 사람보다 효율성이 훨씬 뛰어난다는 건 사실인데 지금이라도 노조가 요구할 거면 노조가 막 예를 들어서 로봇을 그 도입하지 마라 요구할 거면 정치권에서 오히려 이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노란봉투법을 다시 폐기해야 돼요. 노란봉투법을 폐기하던가 혹은 뭐 근로시간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실패했던 그러한 근로정책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던가 혹은 경영상의 자유로 인해서 뭐 해고나 노동 유연성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발자국이 나가야지 오히려 거꾸로 가면서 노란봉투법을 더 강하게 하고 로봇을 공정에 도입하는 게 법률로 시간을 정해놓겠다 혹은 뭐 법률로 큰 퍼센티지를 정해놓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조업은 저희가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현재 노조에서는요. 맨아워 협의권을 근거로 해서 로봇 도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맨아워는요. 한 사람이 1시간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뜻하는 말로 노동자를 얼마나 투입할 거냐 이거를 결정짓는 요소인데요. 사실 로봇 한 대면 사람 몇백 명이 할 일을 혼자 하겠죠. 네, 맞죠. 이제 이렇게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이기도 한데 이거를 노조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으로 좀 몰고 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로봇 개발을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 로봇도 사실 처음 공정을 들여올 때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비용을 누군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도 하는 것이고 기술 개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시장에서 앞서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술이 있고 생산이 되고 상업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기득권 지키기를 하는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실용성이 없게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 누가 기술 개발을 하고 누가 상용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노총의 어떤 기득권 지키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이익 지키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노조를 지키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전체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대승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노조는 뭐 노조니까 자기들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노조의 어떤 이런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 제도권이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제도권은 국가 전체 산업의 이익과 발전, 부가가치 창출 등의 복합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벌써부터 우려가 좀 되죠.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굽니까? 민노총 간부 출신이 지금 장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에도 급작스럽게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분개했다라고 하는 지금 전언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기득권 지키기에 제도권이 동참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정권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이해찬 어떤 총리의 별세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지금 주류 운동권 세력들이 와해될 위기인 건데 민노총까지 떨어나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맨아워 협의권은 네. 이 상황과 사실은 정반대의 주장을 노조들이 해오다가 갑자기 뒤집은 건데 뭐냐 하면 이거는 과노동을 하지 말자고 있은 협의권이에요. 과로를 하지 말자. 혹은 네. 한 공구에 2명, 3명씩 투입시키자. 한 명만 투입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로봇이 도입되잖아요. 그럼 과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로봇이 투입되면 물론 100% 로봇 공정으로 안 가고 어떠한 관리 감독하는 그 노동을 하는 또 인간들이 있을 텐데 로봇이 투입되면 과노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맨아워 협의권이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로봇이 투입되면 맨아워 협의권이 더 잘 지켜지겠죠. 로봇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사람의 과노동이 필요가 없다. 또 공구에 대해서 여러 명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랬는데 여기를 가지고 지금 노조가 맨아워 협의법을 갖고 나온다는 거는 기존에 우리의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사람을 늘려달라 하는 맨아워 협의권과 지금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테슬라나 BMW,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휴머노이드를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입이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게 우리나라 생산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공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생산 단가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로비로 지출해야 될 비용들을 상당히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외 수출을 하거나 할 때 가격 경쟁력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 절약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전히 이 호봉제 고임금을 받는 이런 노회한 노동자들 중심의 어떤 근로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봇이 500만 원이면 생산을 하는 공정을 사람이 1000만 원에 하면은 과연 이것이 해외 수출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자동차 산업 그 자체도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간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가 없고 노조로부터 자유로운 해외로 아예 본사 자체를 이전을 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덜 받고 그리고 임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새로 만들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가 없다. 상생의 관점에서 각자 양보하고 절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로봇이 단순 공정을 차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킨 근로자들의 또 특수한 전 노동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협상이나 설득, 교섭,
관리와 같은 것들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로봇과 자리 경쟁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없는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기업에 생산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회사와 절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괜히 이 작은 자리 하나 지키려다가 회사 자체가 아예 사라지거나 해외 이전하는 참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정면 충돌이 났습니다. 김은혜 의원은요, 현대차 노조의 로봇 쇄국 선언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노란봉투법 시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대차가 그간 오죽했으면 이렇게 로봇에 진심이겠냐 이러면서 정부가 그렇죠.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너무 강성으로 나오고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이 노란봉투법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예 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했을 때도 그 손실에 대한 피해 배상을 물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노조가 언제든 이 투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투쟁의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유로 이를테면은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것도 노란봉투법상으로는 투쟁의 쟁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영 활동을 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이 가출을 할지 알 수 없는 기업이 어떻게 존속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이 더 로봇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로봇을 원하는 기업들의 발목을 또 잡게 되면요, 오히려 기업들은 더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못하면 결과적으로 생산 단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오히려 기업들을 더 등 떠밀고 옥죄는 거는 지금 민노총과 제도권 지금 민주당 정권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명심하지 못하면요, 절대 지금 이렇게 꼬여있는 이 노사 간의 실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노사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정부조차도 민노총 간부 출신의 장관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하다, 이런 암담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끝마치기 전에 속보 소식 하나 있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 접하셨나요? 속보를 제가 좀 봤고요. 네. 댓글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일단은 좀 탈당 권유가 뭔가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당의 징계가 경고, 당원권 정지, 네. 탈당 권유, 그 다음에 제명이 있습니다. 이 경고는 말 그대로 징계 기록이 안 남는 방식인 거고, 당원권 정지는 말 그대로 당원권 그 자체가 정지가 되는 건데, 탈당 권유가 뭐냐, 나가주세요라고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탈당을 열흘 동안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게 탈당 권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명과의 차이는 제명은 즉각적으로 제명이 되는 대신에, 당원권이 소실되는 대신에 지도부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이해훈처럼 갑자기 당협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장관으로 간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즉답적으로 제명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제명보다 더 강력한 조치,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의결을 할 필요조차 없이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종결을 하면서도 열흘 뒤에 자동으로 제명 조치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가 바로 탈당 권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이제 26일 월요일이죠. 열흘 뒤, 이제 한 3월 5일쯤이 되겠네요. 그때까지 자발적으로 탈당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제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가처분을 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절차상의 결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적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정당 사무에 개입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직함이나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김종혁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어떤 입에 업보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만 설명드리자면, 일단 왜 징계를 받는지도 이제 아셔야 되니까요. 우리 당원들을 향해서 사이비다, 뭐 극우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지도부를 향해서 무슨 뭐 전두환식의 어떤 보도 지침을 내린다, 그리고 지도부가 이 북한식의 통치를 한다, 나치다,
이런 식의 어떤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을 향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모욕 행위들, 그리고 모함에 가까운 행위들, 그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계속 지도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준동들이 종합적으로 윤리위에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상 전 제명사유라고 봅니다만,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윤리위원들의 어떤 명단, 비공개가 원칙인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평, 프레임 공격을 하면서 음해를 해왔던 장본인, 선봉에 섰던 것이 김종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판사들의 어떤 신상들을 까발려서 잡돌이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가중처벌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는 제명을 조치를 하는 것이 맞았지만 탈당 권유라고 하는, 당원 당규상으로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제명이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제명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죠. 자진 탈당을 열흘 동안 하지 않으면 열흘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명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진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네, 한다. 절대 안 할 것이고, 제명 효력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당에서 뭐 당협위원장 등 당직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포함해서 이 어떠한 당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선에 나올 수도 없고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당직을 맡을 수도 없는 정말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가처분 네. 신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은 일단 가처분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신청조차 못할 것이다. 그렇죠. 가처분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용에 대한 가처분이 있고 절차에 대한 가처분이 있는데, 사실 절차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재심 기회까지 줬잖아요. 이미 결함이 없었지만 재심 기회를 줬고 저희가 공개 검증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원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까지 준 상황에서 본인이 재심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개 검증도 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됐고요. 내용상의 결함을 주장하려면 윤리위와 당무감사위가 조작을 했다 지금 억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실제로 조작이 된 건지를 법원이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이 IP와 주소지와 그 작성 경위 등에 대해서 직권으로 판단을 하겠죠. 수사기관이 동원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까지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작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같은 이유로 재심도 못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공개 검증도 거부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과 똑바로 안 했죠. 사과가 아니라 선전포고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단식장에 이 개혁신당까지 찾아오는 와중에 코빼기도 안 보인 게 한동훈이었죠. 그리고서는 방구석 사령관 짓거리나 하면서 주말에 장외 집회를 통해서 징계를 회피하려고 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치면은 검사를 고소하고 판사를 모욕하고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 데려다가 이 법원 잘못됐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시위하고 장외투쟁을 한 거예요. 참작이 되겠습니까? 윤리위 결정을 지도부가 뒤집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피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제명을 하지 않고 특혜를 주면 그거야말로 정말 당이 뒤집힐 일이다.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처분 못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이런 속보까지 좀 짚어봤습니다.